안녕하세요. 주간전망대입니다.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냉탕과 온탕을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대외적으로는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 훈풍이 불어오고 있는 반면에 국내적으로는 고용 절벽이라고 부를 만큼 최악의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경제 어디로 가는지 전문가 네 분 모시고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전문가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미중 산업경제연구소 조영찬 소장님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메리츠종금증권 윤여삼 파트장 맞죠? 파트장.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사실 그동안 제일 무서웠던 게 미중 무역 전쟁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우리 얘기를 잠깐 좀 했지만 우리 뭐 정부라든가 이제 일각에서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우리한테 잘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우리한테? 아무래도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됐을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6개월을 시차를 두고서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산업 쪽이 네, 영향을 그렇습니다. 받는 거죠? 예. 그러니까 500억 달러와 관련된 그 관세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는 않겠지만 9월 상순에 발표될 2천억 달러의 중국에 대한 수입 제품의 25% 관세를 부과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에 진출하고 있는 3만 5천 개 우리나라 기업들 이 중에서 실제 그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 되는 천여 개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사업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 그 저가 가전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기업들이 특히 타격이 되고요. 그 중에서도 최근 들어와서 계속 수출이 호조를 보여왔던 때에는 중국이 밀어내기 수출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반도체라든지 뭐 디스플레이 그리고 석유 화학 관련 제품들이 중간재라든지 자본재로 쓰이는데 이 부분이 내년도부터는 절벽 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는 심각하게 우리가 이를 받아들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22일, 23일 양일간에 미국 그 워싱턴 D.C.에서 차관급 협상이 지금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어떻게 봐야 돼요? 이게? 일단 미국에서 초청을 했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실무급으로 이제 차관급으로 하는데 사실 뭐 전에 문우신 장관도 가고 윌브로스도 가고 나바로도 가고 했던 거기에서 어느 정도 베이징에서 타협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털어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전례가 있는 가운데 어쨌거나 뭐 월스트저널을 통해 가지고 바람은 잡았습니다. 11월까지는 결국 시 주석하고 트럼프 대통령 간에 담판을 통해 가지고 이제 무역 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이 무역 관련한 협상을 어쨌거나 끝내는 로드맵을 짜겠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 로드맵이란 단어에 좀 그게 있는데 알레르기가 있는데 제가 모셨던 상사들 중에 로드맵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허당이었어요. 예, 이 로드맵이란 용어는 참 좋은데 이게 보니까 별 실상 그 실질적으로 뭔가는 없는 사람들이 로드맵을 좋아하던데 anyway 그렇게 하니까 시장에서는 그걸로 하나의 숨통을 튀는 걸로 봤습니다만 그러나 뭐 또 시장이 예상했던 바와 같이 애초에 이 23일 이 녹화일이기도 합니다만 23일 날 그 500억 가운데 짜투리 그 160억 부 관세 때리기로 했던 걸 갖다가 결국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중국도 적극적으로 보복 관세 때리기로 했기 때문에 결국 최선의 시나리오는 이번 워싱턴 4차 협상으로 인해서 우리 관세 때리는 거 한번 보류해볼까 이 정도였으면 아주 베스트죠. 그건 아닌데 결국 가기는 간다, 뭐 계속 간다 11월까지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11월에 정상회담도 개최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왜 그러는 거 아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서두르면은 딜이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로드맵을 짜는 이런 실무 협상팀과 관련해서는 차관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총리급이 나서도 안 되는 상황에서 결정 권한이 없는 차관이 와서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은 시진핑 입장에서는 시간을 벌고 긴장을 좀 늦추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거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좀 길게 협상을 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조 박사님, 네. 이게 중국이 좀 기선제압 당한 건가요? 지금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는.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금융시장에서 분석도 그렇고 네. 그리고 중국 안에서 최근에 들리는 여러 가지 뉴스들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린 것이 아닌가. 그리고 보다 더 신중하게 대외 정책 입장이라던가 자신감을 드러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반성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을 보면은 네.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선 제압에는 분명히 트럼프가 성공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것은 결국은 앞으로도 중국이 기선 제압을 당할 만큼 미국과의 싸움에 있어서 중국이 상당히 어렵고 긴 싸움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시사하지 않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시 우리 조 소장님으로 좀 돌아가서 사실은 이제 그러다가 뒤에 이야기가 결국은 위안화 환율로 가서 귀결이 되긴 할 텐데 하여튼 그거 가기 전에 이번에 협상팀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차관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면면이 좀 특색이 뭐 있지 않겠어요? 네, 이번에 그 중국 측 그 차관 같은 경우는 국제 업무 중에서도 협상을 담당하는 상무부 차관이고요. 그리고 미국 쪽에서는 그 말파스라고 하는 재무부 차관이 있는데요. 주로 국제 문제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네. 두 사람이 실무적인 협상을 하긴 하겠지만 결정 권한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중국이 지금 보따리를 갖고 들어가는 내용을 보면은 대미 무역 흑자 축소와 관련된 안을 협의하자. 그리고 관세 인하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 요구 이전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외국 기업에 대해서 시장 접근을 개선시켜 주겠다. 그리고 위해나 약세와 관련된 대책도 어느 정도 좀 세우겠다. 이런 내용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문제는 트럼프가 요구했던 질과 시간 싸움인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언질이 없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서둘러서 이 딜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그 40% 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국에서 미국으로 패권이 넘어갈 때는 영국은 워낙 전쟁의 당사자가 돼서 워낙 피폐해져서 패권을 넘겨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미국은 전쟁 때도 한 번도 본토는 안 다친 거고 기껏 때 하와이 진주 한 번 공습당했다고 그렇게 자존심 상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튼튼하게 무기 팔아먹으면서 보낸 돈은 다 벌어서 자연스럽게 미국으로 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미국이 자기 패권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2인자가 GDP가 미국의 40%만 되면 여지없이 때린다. 그래서 소련도 두들겨 맞았고 그다음에 일본, 독일도 두들겨 맞았고 이번이 중국이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중국의 협상단들이 미국에 가가지고 무역 적자 이렇게 축소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너네 비행기 몇 개 사줄게 무슨 배는 미국은 만들진 않지만 뭐 몇 개 사줄게 이렇게 해서 축소시키는 거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올 것 같거든요. 미국이 그 정도를 원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미국이 이번 무역 전쟁에서 진짜 중국을 한번 그 경쟁자를 제거하겠다고 나선 건지 어떻게 보세요? 실은 앞서 출연했었을 때도 네. 지금도 표현하실 때 미국의 싸움, 미국의 판단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네. 저 개인적으로는 트럼프의 판단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앞서 출연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의 목적이 단순히 큰 폭으로 늘어난 대중 무역 수지 적자를 줄인다라던가 네. 또는 위안화 환율을 조정하는 그 정도는 아닐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만약에 개인적인 목적에 가까운 다음번 대선에서의 재선이
만약에 목표라고 한다면은 네. 그러한 목표에 부합하는 수준까지 요구하는 선에서 그칠 가능성도 있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강대국 사이에서의 패권의 움직임이라던가 쟁패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조금 다른 더 큰 틀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40% 룰, 그래서 미국이 자신의 GDP의 40%에 근접하는 국가에 대해서 그때부터 견제를 시작하고 네. 그렇게 해서 소련을 무너뜨렸고 일본을 플라자 합의로 힘들게 했고 이제 네. 중국이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좀 늦은 감이 있죠. 훨씬 더 GDP 측면에서 보면은 일찍 40%를 넘 했어야죠. 예. 그런 면에서 지금 늦은 감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미국이 더 세게 더 서둘러서 네. 압력을 가할 가능성을 시사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하지만 뭐 그런 분석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제적인 분석이라기보다는 뭐 조금 섣불리 이야기하면 음모론이라던가 네. 조금 더 좋게 이야기하면은 네. 정치적인 분석에 정치적인 가까운 거죠. 것이 네. 아닐까 하고 생각이 돼서 참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윤 파트장님, 네. 그 위안화가 제일 현재 눈에 보이는 거로는 네. 물론 위안화로 끝이 나지 않을 수도 있긴 한데 네. 현재 눈에 보기에 위안화가 제일 관건처럼 보이는데 네, 맞습니다. 미국은 플라자 합의 때처럼 뭐 위안화를 반토막 내자 뭐 이렇게는 못하겠지만 네, 그렇게. 뭐 무역 수지 그 큰 흑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찾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입장 아닌가요? 뭐 실제로 올해 중국이 이제 상반기만 해도 뭐 경상 그 적자를 미국하고 볼 정도로 전체적 경상 적자를 볼 정도로 좀 어느 정도 노력은 하고 있는 쪽이라고 보고 있는데 네. 최근에 보면 중국이 이제 내수 지표들이 많이 좀 안 좋아졌잖아요. 네. 뭐 특히 고정자산 투자라든지 투자 지표들이 좀 많이 무너진 상태에서 뭐 인프라라든지 이런 야심차게 얘기했던 1대1로도 많은 저항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전체적으로. 지지부진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지준율 인하하면서 통화 정책 자체를 완화 쪽으로 지금 끌고 가버렸습니다. 네. 그걸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비난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런 식으로 이제 금리를 낮추고 환을 뭐 왜곡 조작하고 있다라는 발언까지 하고 있는데 실제로 위안화가 지금 7위안까지 지금 가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미국하고 조금씩 유화적인 제스처가 나올 때마다 중국은 아침에 환율을 고시하잖아요, 정부가. 네. 그렇게 고시하는 환율을 인위적으로 이제 절상 신고를 해주면서 어느 정도 협상의 의지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조금 미국에 좀 와닿는 정도의 액션을 보여줘야 하면 올해 상반기에 위안이 한 6.5위안 정도까지는 가야 미국하고 어느 정도 현실적인 협상에 대한 준비는 된 거 아니냐 네. 정도의 노력하는 정도 수준에서 언급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 절상에 대해서는 지금 통화 정책 자체도 완화적이고 그 미국하고의 관계 생각하면 네. 좀 시간이 걸리진 않겠냐. 시간이 걸린다. 네, 그래서 지금 뭐 기조 자체가 아직은 꺾였다라고 하기는 어렵고 그냥 지금 준비 단계 정도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위안화는 얼마쯤까지는 갈 것 같다 뭐 이런 거는 혹시 근데 지금 그건 정말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프라자 합의 이후에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이 찾아왔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연구가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다 돼 있어요. 예, 중국은.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위안화를 실질적으로 4월 17일 날 1달러에 6.27 유엔을 고점으로 해서 현재 6.9, 6.8 유엔까지 6.8 정도 지금 왔죠. 절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네. 이제 문제는 중국만 이렇게 절하시켰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흥국 전체가 같이 미 달러에 대해서 절하가 돼 있는 상태고 네. 또 중국의 가장 큰 장점은 자본시장이 개방이 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네. 또한 그 주시장도 어느 정도 중국 정부가 통제되고 있고요. 투기 자본들이 들어와서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살러몬 스미스 바니가 실질적으로 고점에서 그 숏을 쳐면서 그 버블을 일으켰고 그걸 가지고 일본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중국은 이걸 충분히 통제하고요. 또 선물환과 관련된 거래 증거금을 0%에서 8월 초에 20%까지 올렸습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투기 자본 그 규제뿐만 아니라 해외 자본도 유입 촉진책과 같은 다양한 카드들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원하는 그야말로 그 위안화 절상을 요구하는 거를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만약 이 부분을 받아들였을 경우에는
미국 패권주의에 공산당이 고개를 숙였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시진핑 정부의 지도력뿐만 아니라 권위가 상당히 땅에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중국 정부가 절대 용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용납하기 힘들다. 예.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제 이게 현실적으로 중국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다. 왜냐하면 이게 잘못 받아들였다가는 이게 그 말 뜻인 것 같아요. 시진핑 체제 자체가 잘못하면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힘들 거다. 시진핑이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굉장히 테크니컬리 자기 얼굴에 그 기스 안 내면서 받아들이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는 뭐 중국이 용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 5, 저는 4, 궁극적으로는 중국이 미국한테 상당 부분 양보하는 것은 불가피할 거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네, 사실 제일 큰 관심사는 그 최종적인 양보 패키지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갈까. 그렇죠. 뭐 미국으로서는 사실 여러 가지를 바랄 수 있죠. 무역 수지 적자 폭의 개선일 수도 있고, 네. 뭐 위안화 절상일 수도 있고, 그리고 미국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지적 재산권이라든가 서비스 분야 개방, 특히 금융시장 개방 같은 것을 네. 요구할 수도 있고요. 미래 산업에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기술적인 측면일 수도 있고. 그런데 뭐 조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중국 경제를 볼 때 저희가 다른 국가들과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가장 큰 이유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재정 건전성인 것 같고요. 네. 다른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재정적인 대응 여력이 문제가 있을 때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금융시장 개방도가 낮기 때문에 금융시장에서의 충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안전해 보이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최종적인 패키지 안에 양보 패키지 안에 저는 금융 측면에서의 양보가 들어갈 가능성이 사실은 제일 낮다고 최근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금융시장이 흔들리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겪은 것처럼 중국 경제의 안정성 자체를 저해하거나 네. 단순히 무역 수지 적자를 줄여주는 정도가 아니라 경제의 안정성이 저해되거나 체제 자체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위안화 절상은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 뭐 앞서 파트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좀 난감할 것 같은 게 지금 미국의 압력 때문이기도 하고 경기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디레버리징을 최근에 다소 좀 속도를 늦추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통화 완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사실 경기가 안 좋아지고 돈을 많이 풀면 사실 그 나라 통화의 가치는 떨어지는 게 당연하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가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사실은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대처하기가 어려울 거다. 어렵다. 예, 그런데 사실은 그 반대쪽에 있는 미국 입장에서도 트럼프의 우중을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 입장에서도 사실은 양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위안화가 만약에 평가 절상이 되게 되면 그동안에는 중국 제품에 관세를 물리거나 수입 물가가 상승하는 효과를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상당 부분 그게 상쇄를 시켜줘서 미국 안에서의 소비자 물가가 오르는 효과를 이 요인으로 인해서 오르는 효과를 상당 부분 줄여줬는데 만약에 위안화가 절상되게 되고 관세까지도 많이 부과를 하게 되면은 아마 미국 안에 있는 물가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겁니다. 네. 그러한 것은 트럼프로서도 특히 재선을 노리고 국민들의 지지도가 중요한 트럼프로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될 거기 때문에 과연 계속해서 위안화 절상을 요구할 것인가 그건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기 이제 시청자를 위해서 또 다른 의견이 있다는 걸 잠깐만 소개를 해드리고 가면 네. 이제 중국이 서플라이 체인에 이제 공장을 하고 있는데 중국의 관세를 매기고 위안화를 강세를 매김과 동시에 새로운 서플라이 체인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동남아 국가하고 인도 쪽을 이제 새로운 공장으로 갖고 가서 뭐 이렇게 그쪽으로 이전시키겠다는 뭐 그런 생각들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있다는 정도로만 제가 말씀을 드려놓고. 그건 아마 네. 제 생각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그게 좀 인도가 좀 쉽지 특히나 않다고 하긴 지금처럼 하더라고요. 미 연준의 네. 금리를 올리지 말라라고 하는 상황에서는 물가가 네. 올라가면 트럼프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러겠죠. 근데 어쨌든 아무도 지금 제가 원하는 답을 안 주셔서 그 다음 질문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위안이 얼마 정도 가면은 트럼프가 만족할 것인가? 그것도 그렇고 예. 위안이 얼마까지 떨어지는 걸 중국 경제가 버텨낼 수 있을까? 글쎄. 그러니까 위안이 너무 위로 올라가도 못 버틸 거고 예.
너무 내려가도 못 버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어느 정도 선까지 감내해낼 수 있을 것인가? 그게 5대를 갈도 감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지금 예를 시장에서 들면? 예를 들어 그겁니다. 지금 뭐 다행히 이번 주가 터키의 그 희생절인가? 그 무슨 뭐 기독교 쪽에서는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쳤다는데 그쪽에서는 또 쿠란에 나오기를 아브라함이 처다들 그 이스마엘 네. 예, 그 하갈한테서 얻은 거기를 뭐 그런 식으로 또 그쪽은 그렇게 했었는데 그나마 터키가 휴장이 돼서 지금 터키가 시황에서 좀 사라지긴 했습니다만 지금 터키 1달러당 7리라 그리고 위안 1달러당 7위안을 갖다가 다시 올라서는 달러 강 그리고 그쪽 통화들의 약세가 나오면은 시장도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거든요. 네. 저 그런 정도에 있는 데서 지금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리 윤여선 파트장님 말씀하셨지만 중국은 지금 돈 풀고 있습니다. 네. 돈 풀고 있는 게 여기저기 지금 뭐 디폴트가 막 나고 있고 애들 막 야반 도주하는 판에 돈이라도 풀어서 어떻게 틀어막아야 될 판국인데 이 와중에 연준은 금리 올리네 마네 트럼프가 암만 왈왈거려도 연준은 연준대로 우리는 금리 올리네 해버리면 이거 달러가 위안이 강세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라서 중국이 그때 가서 야 저 미국 때문에라도 위안 절상해주자 한다고 해서 절상될 위안도 아니고 네. 시장이 암만 허접해도 뭐 그래도 뭐 말 한마디로 움직이는 시장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현실적으로 남들 다 삥 뜯겼듯이 중국도 삥 뜯기를 각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자본시장 개방 이래 소위 말하는 무역수지, 경상수지 이런 어떤 실물 쪽에서의 사고 파는 장사에서는 우리가 남는 장사를 하지만 철저하게 자본시장 개방 이래 우리는 그걸 갖다가 금융 측면에서 이렇게 털리고 있거든요. 다 털리죠. 예, 다 털리고 있으니까 중국도 지금 이렇게 그 빗장을 열어주고 지금 정도 뭐 연간 4, 5천억 달러 우리 조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이폰 한 대가 중국에서 만드는 아이폰 한 대가 700불, 800불로 다 GDP로 수출로 잡히겠지만 그 중에 제가 봐서는 이거 뭡니까 이거밖에 없다고요. 이거 중국 네. 그거는 네. 이것도 다 잡히는데 어쨌거나 부품하게 잡혀 있는 그거만 대충 넘어가고 그 대신 뭐 상하이하고 베이징하고 홍콩 시장 열어줘 갖고 그쪽에서 좀 이렇게 빨리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쪽으로 그렇게 풀어야지 관세 때리 갖고 때리는 놈도 아프다니까요. 이제 생긴 외모도 좀 트럼프 대통령하고 비슷하시고 말투도 좀 비슷하시고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생각인가요? 그게 어떤 게 생각이에요? 지금 트럼프가 그거 아닙니까? 아무 말 대잔치 아닙니까? 네. 그게 막 던지는 거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원하는 건 뭐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뭐 지금 협상하는 거하고 관계없이 관세는 계속 때려버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때린 관세는 다시 되돌려버리면 되니까. 재밌는 거는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뭐 유럽산 자동차에 대해서 25% 떼는데 우리 국가안보에 아니 뭐 유럽산 뭐 BMW나 벤츠에 폭탄 실어옵니까? 뭔 놈이 그 국가안보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이란 제재를 하고 뭐 이렇게 찾는 거 보면은 좀 웃겨 우리 대통령 싶은데도 불구하고 중국 관련해서는 들리는 얘기로는 중국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싸우는 트럼프에 대해서는 미국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건 그래야 돼. 지지. 예. 결국 이거는 우리가 모두 알지 않습니까? 말이 무역 전쟁이고 말이 무슨 뭐 환율 조작이고 하지만 결국은 패권 싸움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고. 네. 이번에 대놓고 베이다이어 끝나고 나서 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서 대놓고 한번 그 자극적인 갈무리 사진하고 붙였더만 모던 테리프스 이건 관세 이상이다. 이건 결국 패권 싸움이다. 뭐 그런 얘기하면서 우리가 숙이면 숙일수록 쟤는 더 강하게 나온다. 이런 식의 어떤 논조더라고요. 네. 뭐 그런 식인데 일각에서는 그것 또한 중국이 나름대로 자기를 체면을 위한 언론 플레이다라고 봅니다만 제가 봐서는 언론 플레이를 하려면 지금 차라리 중국의 심기를 갖다가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는 언론 플레이를 해야지 왜 그렇게 할까? 제가 봐서는 쉽게 그렇게 뭐 어떤 고난의 시절을 보내는 거 미국보다 더 훈련돼 있을걸요.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지금 뭐 좀 위태위태하다고도 하지만 그래도 최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에르도안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이 놓기 싫은데 뭐 그렇게 수그리는 자세를 보이지는 않으라고 봅니다. 계속 뭐 삐그덕거릴 것 같아요. 조금 첨언해서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중국이 올해 이제 글로벌 증시 인덱스에도 이제 편입이 들어오고 있고요. 선진국 지수 MSCI에 들어가. 예, MSCI에 이제 편입이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본드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편입이 되면서 이제 시장 개방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아까 했던 얘기 중에 이제
통할 수 있는 게 자본 수지 측면에서 이제 미국 개방이 되면서 이제 자금이 들어오면 그 돈 때문에 이제 또 위안화가 절상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중국 쪽 자반들을 사주면 그럼 아까 식으로 금융시장은 이제 길들여지기에 들어가는 과정이 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본 수지 늘어나는 만큼의 또 환전상으로 경상 수지가 조정이 될 거고요. 그런 식에서 조금 서로 이제 당성을 찾으면서 중국도 이제 그동안 많이 벌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줄여 나가는 과정으로 가면 그게 이제 지금 제일 무난한 시나리오가 될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좀 성격이 급한 것 같고 아까 패권까지 정치적인 것까지 물려 들어가니까 거기서 조금 더 미국한테 유리한 쪽으로 가져가려고 하니까 인위적인 압박까지 지금 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우리 윤 프로께서 말씀하신 그게 정확한 게 그게 시장의 힘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본시장을 개방했을 때 결국 이 경상수지 쪽에서의 이 부분을 갖다가 자본수지 쪽에서 그런 가운데 자연스럽게 어떤 위안화 절상 이렇게 이것이 어떻게 시장의 힘인데 이걸 갖다가 관세라고 하는 무리한 수를 갖다가 어색하고 뭔가 불편한 이걸로 때리고 시작하니까 그 이후가 또 다 불편한 거예요. 그렇죠. 이쪽이 꼬이고 저쪽이 꼬이고 그렇다고 미국이 다 좋으냐 그것도 아니고 아까 조 박사님 지적하신다시피 뭐 벌써 25% 관세 때린 데다가 위안이 그러면 한 20% 절상된다. 중국 사람들 갑자기 $100 사던 게 150불 되는 거예요. 환장하는 거지 이거는. 뭐 그런 식으로 되니까. 근데 관세는 저는 사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막 때려놓고 네. 그럼 이제 협상에서 이제 우월한 지위에 서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협상에서 좀 유리하게 되고 난 다음에는 관세를 도로 풀어줄 수도 있죠. 그렇죠. 관세라고 하는 그건 자체는. 언제든지 뭐 그럴 수 그러니까 있어요. 협상을 위한 수단이라고 보는 게 저는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요. 관세는. 그러니까 그런 관세를 통해서 중국을 좀 더 불편한 자리에 앉혀놓고 나는 좀 편한 자리에 앉아서 협상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2천억 달러도 그래서 또 지금 때리겠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미 예고가 됐고요. 네. 저는 뭐 실행할 가능성도 꽤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그거 때리면 이제 중국은 대응할 게 없지 않나요? 왜요? 글쎄요. 그렇게 많죠. 지금 비관세 장벽을 이용해가지고 충분히 할 수가 있죠. 규모로 놓고 보면 그래서 바꿔 게임 아니, 2천억 달러에서 아니 포카를 쳐보면 여기 100원 하면 100원 받고 200원, 칩이 200원 모자라요, 받고 이쪽은 400원 안 가야 돼. 되는데 이쪽은 칩이 좀 모자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딴 걸로 해야죠. 2천억까지 딱 나오면 칩으로서는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그럼 미국채 매도 얘기도 나오죠. 아 미국채 얘기 또 다른 얘기고. 하여튼 관세로서는 그래도 중국도 괴롭히려고 들면 괴롭힐 거 많을 텐데. 사실은 미국이 중국한테 수출하는 게 훨씬 더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게 적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관세를 때릴 수 있는 부분이 적은 것은 사실인데 네.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그만큼 적다라고 한다면은 미국한테 수입하는 나머지 부분에서 더 높게 사실은 관세를 하면은 뭐 비슷하게 사실은 관세를 매긴 효과도 낼 수 있으니까 네. 그것도 대안은 될 수 있겠지만 사실 저는 과연 앞으로 중국이 미국한테 그렇게 계속 강하게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사실은 들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시장에서 사실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소버린 채권 관련해서 시장에 풀린 많은 미국채 중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중국이 가지고 있고 그게 금융 무기화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저는 사실 그 가능성은 굉장히 좀 후순위로 봐야 되지 그거 않나. 한번 얘기했다 혼나지 않았어요 중국이? 뭐 그럴 수 있다는 식으로 한번 비쳤다가 무지하게 혼났던 것 그것은 같은데. 사실은 미국한테도 타격을 주겠지만 네. 중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커다란 손실을 감수해야 되는 핸드폰 거고 손실이죠. 그리고 과연 어떻게 보면 통합 패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 그런 식으로 맞서서 끝에 이길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중국도 상당히 좀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네. 근데 도리어 그것보다는 현실성이 있어 보이는 것은 사실은 경상수지나 무역수지로 잡히지 않는 부분 네. 가령 미국의 많은 주요 기업들이 중국 안에 생산 기지를 가지고 있고 무역수지 흑자뿐만 그 외의 걸로 또 잡히는 굉장히 많은 이익을 얻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사드 사태 당시 때 우리 기업들을 중국 당국이 중국 안에서 괴롭혔던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비관세 장벽이라든가 규제 같은 것들을 통해서 미국 기업들을 괴롭히고 그것이 미국 기업들의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었을 때 미국 금융시장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미국 국민들을 고려해야 되는 트럼프로서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대응은 아직 열려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들어서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가요. 중국이 2000년 이후에 분기 단위로 미국 부동산을 매각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무려 2000년 이후에 540억 달러 샀는데 이게 규모로는 220만 평방미터 정도가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개인들이 갖고 있는 14,000채 정도 부동산이 지난 2분기에 무려 13억 달러 정도 첫 매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뉴욕 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많이 갖고 있었던 물량 중에서 일부가 나왔는데요. 4,000채 물량이 나오니까 가격이 7% 하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집값이 뉴욕이 그리고 나머지 대도시에서도 중국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매도 물량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중국 정부가 까다롭게 그 미국 부동산 사는 걸 규제뿐만 아니라 매각을 유도하고 있는 걸 봐가지고는 현재 중국도 쓸 수 있는 카드는 쓰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쓸 수 있는 카드 쓰겠다. 그럼 심하게 맞을 텐데. 지금 미국에서 부동산 가격 제일 대장으로 민감한 지역들이 서부 지역인데 샌프란시스코나 시애틀인데 그 동네들이 지금 5월, 6월달에 주택 가격이 지난 2010년 이후로 미국 주택 가격이 약간은 기울기가 완만해지긴 했지만 꺾인 적이 없는데 최근에 시애틀이 집값 딱 빠지면서 차이나머니 얘기가 제일 먼저 나왔거든요. 차이나머니가 빠져나왔다. 그러면서 또 하나 연계해서 조금 발개 얘기긴 하지만 미국 내에서 지금 그런 부동산 시장 관련된 PF나 모기지 말고 MBS 말고 PF 쪽이나 상업용 부동산 쪽 그 파생 그 유동화 증권들 있죠. 그거 발행량이 막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07년에 금융위기 터지기 직전에도 CDO라든지 시에로와 같은 그런 섀도우 뱅킹들이 미국 내에서도 급증하면서 원래 투자자들이 이 시장이 다 된 거 아니냐 해먹을 만큼 해먹었다면서 그거를 한 번에 팔기가 힘드니까 썰어서 유동화 증권을 통해서 썰어서 판매하면서 그 리스크들을 막 전가시켰거든요, 딴 데로. 근데 최근에 지금 미국에서 부동산 시장에서 그런 상품들이 발행이 늘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꼭 그거를 뭐 다 해서 유도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약간 지금 주택 가격 하락과 연결 지으면서 미국 쪽에도 마냥 미국도 지금 좋은 상태는 아니다. 뭐 이런 쪽으로 좀 분위기가 얘기가 나오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예를 들어 저녁에 뭐 결제 서류 들고 주하고 보고 받을 때 오늘 그 차관급 그 실무회담 어떤 식으로 됐냐 이거보다는 야 마이클 코언이 또 뭐 터뜨렸냐 뭐 녹취록 하나 같은 거 없다더냐 지금 동출이 탈 텐데요. 글쎄요, 근데 그건 우리 같은 이 범인들은 그런 거에 똥줄이 타는데 그분은 우리 같은 범인이 아니어서 뭐 이렇게 똥줄이 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뭐 어쨌든 근데 중국이 이제 미국 중국에 들어와 있는 미국 기업을 괴롭힌다. 뭐 또는 뭐 미국에서 산 부동산을 판다. 일단 중국에 들어와 있는 미국 기업은 괴롭히지 못할 거고요. 그건 절대로. 미국이 뒤에 버티고 있는 한은 못 건드리죠. 우리 롯데나 이런 건 우리나라 우습게 봤으니까 건드리는 건데 슬프다. 못 건드리죠. 미국 기업은 절대 못 건드릴 것 같아요. 저는 그거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중국이 뭐를 하든 하면 저 터키 두들겨 맞듯이 베네수엘라 두들겨 맞고 맞듯이 심하게 두들겨 맞을 텐데 중국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트럼프하고 오히려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은? 좀 친해보자, 우리 뭐 해줄까 이러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중국 정부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싸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는 한쪽이 싸움을 하기 싫어하는데 싸움하자. 그래서 뭐 조금 자기한테 좀 유리하게 뭐 판정을 이끌어내는 이거는 저 한국과 EU에 대해서 미국이 거는 그 무역 그 갈등이고요. 실제 한 사람이 쓰러질 때까지 그냥 치열하게 한번 싸우자. 이거는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라는 거죠. 현재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이 먼저 손을 들었을 경우에는 체제의 우월성이 무너지게 되고 중국 제국의 꿈도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정부 입장에서 그러면 우리가 갖고 올 수 있는 카드를 지금 미리 그동안에 준비를 해놨다고 그럽니다. 제일 먼저는 아무래도 GDP 대비해서 부채 비율이 27%거든요. 중국이.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면은 국채라든지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부실 채권이 GDP 대비해서 347%인데 환율 절상을 하더라도 10%, 20%는 우리가 방어할 수 있다. 부실 채권이 생기면은 우리 같은 경우는 1999년도 4대 국유 상업은행을 부실 채권을 정리하는 적이 있었다. 뭐 시에로 같은 것들 뭐 해가지고 부채 주식화 시키면 된다.
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중국의 총 자산 규모가 정부가 100조 위엔 정도가 되고요. 유동성이 좋은 우량 자산만 하더라도 28조 위엔 정도가 되기 때문에 서브프라임급 위기가 한 두세 개 정도 오더라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게 지금 실타는 장전해 놓은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위기 상황으로까지 이렇게 표현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위기 상황까지는 아니다. 위기 상황까지는 안 가겠죠. 근데 그 지금 시진핑이 사실은 그 뭐예요? 그 체크메이트 걸린 거 아니에요? 이거 뭐 이수장님한테 물어봤어야 되는 질문이었나? 뭐에 걸린다고요? 체크메이트요. 체크메이트. 외통수 걸린 거 아니에요? 외통수에? 네, 외통수 걸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중국몽 하겠. 좀 아까 이제 중국 제국의 꿈 얘기를 하셨는데, 나 이제 중국몽 하겠다. 그리고 나는 이제 영구집권 하겠다 다 해놨는데 지금 미국하고 붙었는데 이건 지지 않을 수 없는 싸움이고, 그러면 결국은 지게 되면 물러서고 게임은 끝날 텐데 물러서게 되면 자기의 영구집권의 꿈도 그 순간에 날아가 버릴 위험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근데 체크메이트 걸린 것 같아요. 뭐 그게 뭐 본부장님 말씀 맞다나 시진핑 주석에게 외통수라면은 나머지 뭐 십매덕 인민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또 굉장히 좋아하겠죠. 그럴 수도 있죠. 또 행복할 수 있겠죠. 중국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제가 시진핑이라도 제가 중국의 뭐 정책 당국이든 뭐 현 사안을 갖다가 대하는 쪽이라 하더라도 서두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안 서둘러도 되는 것이 우선 저는 트럼프라는 제 개인적인 캐릭터도 지금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좀 이렇게 특이한 좀 캐릭터죠. 특이한 캐릭터지 않습니까? 그렇지 예측 불가능한 예. 캐릭터죠. 아니 제가 어제 깜짝 놀라는 게 뭘 준비하다가 자동차 관세라고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그 시점에 14시간, 13시간 전에는 뭐냐 하면 윌버로스가 나와가지고 검토할 게 굉장히 많고 해서 EU산 자동차에 대해서 8월 말까지 관세를 부과하기가 힘들 것 같다. 이 뉴스가 쭉 나오다가 불과 한 10시간 후에는 트럼프가 또 어디 그 유세 가가지고 중간선거 유세 가가지고 뭐 지지자들 와 하니까 또 업됐는지 몰라도 우리 EU에다가 EU산 자동차에 25% 때리겠다 이렇게 또 선언해버리는 거죠. 네. 문우신이 베이징까지 와가지고 데리고 그 와서 뭐 상무장관도 데리고 그 대규모 사절단을 데리고 와서 이래저래 합의를 봤는데 그냥 털어버리죠. 연준 세상은 그렇게 연준의 독립성, 뭐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라는 거, 중립성이라는 걸 갖다가 있는 척 주장해왔고 있다고 인정해주는 척하면서 살아왔는데 대놓고 금리 올리는 거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해서 나 연준 덕 좀 봐야겠어 이렇게까지 나오는 트럼프니까 평소하고 다른 거죠. 근데 문제는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아니 마누라가 영뚱하고 밥을 안 해주는데 생활비가 적어서 그러나 싶어서 좀 더 줬는데 무슨 뭐 돈 갖고 살아 사람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든지 해서 그러면 여행을 못 가서 그러나 여행 상품도 만드는데 그래도 뭐 뚱하고 열심히 체력을 길러서 그건가 싶었는데도 그것도 아니고 이게 환장하는 거거든요. 네. 지금 뭐냐 하면은 터키도 때려, 이란도 때려, 러시아도 때려. 러시아를 때려도 이상한 이유로 때리고 뭐 런던에서 죽을 뻔했던 그걸로 때리고 뭐 이런 식으로 쭉 하는데 저 트럼프가 왜 저런지를 모르겠고 원하는 게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네. 생활비 좀 더 주면 돼?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 정확하게 원하는 걸 모르겠는 거예요. 맞아. 그게 예, 이게 참 답답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시진핑의 외통수가 문제가 아니라 예, 그 트럼프의 우리 럭비공이 문제다. 예, 터각하고 정확하게 원하는 게 뭔지를. 네. 근데 그러면 결국은 이번 일단 제일 먼저는 11월 중간 선거에서 압승하게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제일 먼저 할 것 같은데. 그건 확실하잖아요. 원하는 바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11월 중간 선거 이후에 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의견들이 분명히 있으시죠.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네. 조금 이준호 소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은 좀 더 길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분명히 잘하고 있는 것은 본인이 뭘 바라고 있는지 상대가 간파하기 어렵게 만드는 게 사실 정말 협상의 대가죠. 그럼 협상이 돼가죠. 예,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게 협상의 예, 기술이구나. 예, 아니, 기술인 거죠. 그래서 시진핑이 저는 잘못했다고 보는 그래서 거거든요. 딜을 굉장히 지금 잘하고 내놨잖아요, 다. 있는
예전에 어프렌티스 같은 거 하면서 그런 보여줬던 그런 능력을 사실은 실제 정치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당초 예상안에 기대했던 것보다. 그런데 저희가 그래도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은 아까 40% 룰도 얘기를 하셨지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중국에 대한 견제가 늦었던 측면도 있고 미국으로서는 중국도 지금 만만치 않은 상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경제 규모 면에서도 그렇고 아까 뭐 한성환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미국 기업들을 우리나라 기업들을 다루듯이 중국 안에서 하기 힘들 거다. 예, 그것도 분명히 일리가 있고요. 왜냐하면은 상호 경제 연관 관계라든가 서플라이 체인 같은 것을 고려를 할 때 그런데 미국도 알겠죠. 중국이 다루기 쉽지 않다. 그런데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건 조금 정치적인 이야기지만 왜 플라자 합의 때 1985년에 일본이 그렇게 결국은 미국한테 힘을 줄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 가지 파워면에서 밀린 것도 있지만 자국의 국방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미국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컸던 것 같고요. 하지만 중국은 분명히 국방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지 않고 도리어 군사 강국으로서 미국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은 상대다. 그것을 미국도 알고 있고 그것을 중국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이건 아니면 뭐 다른 측면이건 그리고 이미 뭐 관세 부과에서도 언급이 되었지만 가령 트럼프의 표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중부 지방에서의 옥수수 같은 쪽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을 하는 것. 아무튼 중국으로서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카드를 가지고 앞으로 길게 전개될 협상 안에서 자신들한테 협상이 조금 더라도 더 유리해지도록 계속 시도를 할 거다. 하지만 궁극적인 타결 패키지는 중국이 미국한테 상당 부분 양보하는 것은 불가피할 텐데 네. 사실 여전히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미국 트럼프의 목적이 재선이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부합되는 것을 중국은 줄 것이고 반면에 시진핑은 뭐 자국 안에서의 본인의 위상 유지라던가 체제 안정 내지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지역 패권국 유지와 같이 본인이 꼭 지키고 싶은 것을 얻어내려고 하겠죠. 단지 그 과정이 굉장히 쉽지 않고 오래 걸리고 지난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제 좀 우리나라로 넘어와 보죠. 우리나라 이게 시간이 굉장히 조금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도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취업자 수 이게 좀 터무니없는 숫자가 나왔잖아요. 취업자 수가 완전 절벽이었죠. 그리고 다음에 이제 제조업 다음에 40대 자영업자 뭐 등등 해가지고 이쪽이 전부 다 완전히 그냥 소감 좀 얘기해 줘 보세요. 이번 고용지표 맨날 보는 거잖아요, 그거. 네, 이번 어떻게 봤어요? 일단은 뭐 평상시에 양호한 수준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30만 대, 20만 대 얘기하고 좀 좋다 하면은 30만 정도 나왔던 숫자인데 그게 벌써 10,000명도 안 되는 숫자를 봤다는 건 2008년 그러니까요. 금융위기 이후에 그때는 뭐 아예 줄었던 구간도 있긴 하지만 일단 충격이기도 하고 그보다 또 질적으로 뭐 생산가능 인구가 줄고 이제 구조적인 문제들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런 노동력적인 뭐 문제를 다 그것도 정부도 충분히 얘기한 부분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제일 그 안타깝게 느껴졌던 것 중에 하나가 고용률 자체가 빠진다는 거. 고용률 자체가 빠지고 있는 부분은 이제 인구적으로 뭐 얘기를 하더라도 네. 질적으로 지금 이제 이 구조적인 문제의 심각성이 이제 더 악화된 쪽에 증거가 나오고 있다. 이게 단순히 뭐 노동 인구가 빠지니 뭐 생산가능 인구가 빠지니 이 문제가 아니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놓고 보면은 정부 쪽에서는 뭐 일부 조금 일시적인 요인들을 많이 강조하지만 뭐 상당히 김동연 부총리도 인정했듯이 상당히 이건 오래 끌고 갈 수 있는 문제도 되겠다. 뭐 언발의 오줌 누기식으로 뭐 재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느낌이 듭니다. 글쎄 근데 그게 이제 유럽에서 한동안 특히나 독일이나 이런 데서 했던 게 이제 뭐 미니잡, 미디잡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완전 40시간 풀타임 잡이 아닌 파타임 잡들을 계속 장려하고 이걸 늘림으로써 실업률도 떨어지고 고용률도 올라가고 이제 유럽이 그랬고 그거를 보고 따라했던 게 사실 박근혜 정부였잖아요.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쪽으로 고용 정책을 갖고 가서 고용이 이게 완전 고용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게 완전한 좋은 40시간짜리 고용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고용은 상당히 늘어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번 정부에서는 풀타임 고용으로 정책을 바꿔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고용 시장에서의 문제가 그런 정부 정책의 문제가 더 크다고 봐요? 아니면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돼서 생기는 요인도 있을 거고 또는 우리 경기가 지금 생각만큼 안 좋은 부분도 있을 거고 어떤 게 더 크다고 보세요? 일각에서 자꾸 생산 가능 인구 얘기하고 그러던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뭐 인구론적으로 지금 익히 다 알고 왔던 문제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최근에 올해 들어와서 좀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올해 이제 투자 부분이 많이 어려워질 거라고 다들 예상했는데 특히 건설 투자 중심으로 지난 2년간 무리했던 부분에 마이너스는 예상했는데 설비 투자도 최근에 안 좋게 굉장히 나오죠. 부진하거든요. 네.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한다는 건 뭐 단순한 생산 시설뿐만 아니라 고용 자체에도 분명히 뭐 대기업들은 나름 한다고 했겠지만 전체적으로 중소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그쪽 확대가 지금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불확실성 요인이 있어서 좀 지연시킨 거다. 뭐 또 나중에 정부 쪽에서 또 푸시가 들어가면 또 어느 정도 일부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내수 여건에서 소비라든지 이런 쪽에 안전성이 취약해지고 우리나라가 작년 4분기에 잠깐 임금이 좀 늘긴 했잖아요. 네. 근데 되게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는 시각이 커서 이게 지속 가능하느냐에 대한 의심이 크다 보니까 그러면은 소비 기반이 안정되지 않는 가운데서 기업들이 그렇게 또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느냐. 네. 그 고민은 내수 시장은 계속 그런 고민이 빠지면 고용은 그쪽에서 위축이 제일 클 것 같아요. 그쪽이 제일 크다. 네. 기업들이 너무 주저하는 것 같긴 해요. 그 기업 투자 쪽에서 이제 주는 것도 많죠. 건설 투자가 주니까 그쪽에서 고용 무지하게 줄었을 거고. 고용직들은 그쪽에서 네. 제일 많이 빠졌고. 많이 줄었을 거고 설비 투자 쪽도 고용 유발이 꽤 큰 쪽인데 거기도 좀 뭐 일부 폭염 얘기도 하시지만 네. 뭐 그런 것도 다 일시적인 요인이라서. 근데 고용 통계 중에서도 재미있는 부분 중에 시설 관리 그러니까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들이 무려 18만 명이 줄었다는 것은 단순하게 이야기해서 뭐 구조적인 요인이 아니라 소득 불균형 현상이 일어나고 그 원인이 제가 보기에는 그 근무 시간 단축이라든지 최저임금에 대한 영향이 가장 컸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진보 학자들이 이야기했던 소득 증가가 기업들의 설비 투자 증가 그리고 나서 다시 그 고용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아니라 지금은 이 선순환 자체가 깨졌다기 때문에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견해가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이게 김동연 그 부총리하고 소위 말하는 김현장. 예, 장하성 실장하고가 의견이 좀 달라서 김동연 부총리는 뭐 좀 그 아니다 이런 쪽으로 얘기한 것 같고 장께서는 좀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나온다 기다려봐 달라. 어느 쪽으로 봐야 돼요? 어느 분이 맞아요? 뭐 이렇게 두 분 예. 싸움 시키는 건 아닌데 예. 화해 뭐 노력도 많이 뭐 하시던데. 정책 당국 입장에서 우리가 정책을 잘못해가지고 상황이 이렇게 됐네요.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거 정말 힘들 겁니다. 말하기 힘들죠. 예, 제가 그 자리에 가도 못할 거고 네. 뭔가 이유를 찾을 텐데 이유가 너무 좀 궁색하고요. 네. 예, 너무 궁색하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조 소장님이 말씀하신 게 우리 동네에서도 보이는 현상인데 뭐냐? 경기가 빠듯하고 이렇게 주머니 사정이 힘들어지니까 관리비 비용을 보다 보니 이 경비 둬야 돼?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또 경비를 또 실제 그거 하는 뭐 관리소나 이런 쪽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주 52시간도 거기는 훌쩍 잘못하면 넘을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맡겨야 이런 되는데. 것들이 하니까 그렇게 확 주는 거예요. 네. 확 주는 건데 그래 예를 들어서 지금 잘하려고 했고 우리는 좀 기다려주면 효과가 통할 만한 정책을 구사하고 있는데 지금 시기가 안 좋다라고 하기에는 그것 또한 그 변명이 좀 먹기가 어려운 게 지금 우리 강kok구진들 오라는 거 아니에요. 네. 일본에. 네. 일자리는 넘치는데 사람이 모자래 갖고 그 정도로 일본은 지금 결국 그동안에 아베노믹스가 실패다 무리다 좀 억지다 싶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아베노믹스는 성공인 거예요. 일자리는 뭐 하여튼 예. 많이 생겼다 그러죠. 미국 뭐 그대로 100%는 믿지는 않습니다만 미국의 실업률 4% 아래 떨어진 실업률 매달 나오는 난판 좋잖아요. 네. 뭐 어쨌거나 뭐 새로운 뭐 기업들이 돈까지 들어오고 뭐 공장 새로 그런 와중에 우리만 안 좋을 이유가 있냐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분명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이걸 갖다 그럼 국민들이 얼마나 더 기다려줘야 되는 얘기죠.
그러니 좋은 거는 내비게이션 좋은 게 뭡니까? 아차 싶었을 때 아니다 싶으면 금방 찾아가고 최적의 어떤 차선을 갖다가 제시하는 게 내비게이션 아닙니까? 네. 그냥 뭐 가다 보면 계속 나오겠죠 하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글쎄요. 근데 뭐 어쨌든 문 대통령께서 공약 최저임금 공약 못 지키겠다 하고 사과한다는 예. 말씀을 하신 거는 뭐 굉장히 큰 오늘 발표된 통계청 자료 중에 그것도 정부 입장에서는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뼈아픈 대목이죠. 고용 쇼크도 고용 쇼크지만 그렇게 해서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했는데 보니 소위 말하는 이 하위 20% 소득은 줄어들고 네. 상위 20%는 더 늘어난 그 네. 5분위율 네. 이게 더 악화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없어도 되는 사람 더 생긴다고 해서 더 쓰지도 않을 사람들은 더 많이 벌었고 지금 한 푼이 아쉬운 사람들은 줄었고 네. 그렇다면 이 분배 자체에도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배 소득 주도도 제대로 못했다. 그렇죠. 네.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대통령이나 뭐 총리나 최근에 그 소위 김앤장 이분들을 이렇게 놓고 보면 아무리 그래도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이거 지속하겠다는 생각들을 갖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그 선순환 구조를 좀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뭐 거기다가 뭐 공정 경제 이런 것도 같이 보태서 놓고 보면 선순환 구조가 나올까요? 글쎄요. 지금 문제가 정부가 정확히 진단을 해야 되는데요. 네. 우리가 임금 상승을 통한 그 복지 정책을 시장이라고 하는 그 기업들로 하여금 여기에 그 부담을 지어준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이야기해가지고 복지는 재정 정책인데 그걸 왜 시장에 부담시켜주는 자체가 후유증을 좀 일으킨 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부는 항상 규제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요.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정부의 보호라든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하고 그리고 노동계는 세대 간의 대화를 안 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그 삼박자가 서로 엇갈려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재정을 54조를 들였는데도 고용이 5천 명밖에 증가하지 않았고요. 또 여기에 다시 추경 예산 4조 원을 투입하고 그리고 내년에도 21조 원을 투입한다고 하면은 결국은 그 밑빠진 그 항아리에 계속 물을 붓는 현상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우려합니다. 그 밑빠진 항아리 어딘지 좀 가르쳐 주세요. 거기서 입 좀 이렇게 벌리고 대고 있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노동시장을 건드리지 말았어야 됐어요. 글쎄. 예. 근데 하여튼 이번 정부도 뭐 추구하는 바가 있는 것이니까 뭔가 이번 정부가 생각하는 시대 정신을 한번 구현해 보려고 하는 거니까 이제 그건 좀 더 두고 봐야 될 일인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간에 우리 경기 지금 나빠지는 건 맞아요? 좀 성장률은 연구소들마다 다 조금씩 낮춰가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저희는 작년 연말부터 이미 2.8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네, 더 나쁘게 내리지 않고 있다. 물론 뭐 정부나 한국은행에 비해서는 낮지만 네. 뭐 2.8을 놓고 보더라도 2.8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과 낮아질 가능성을 물어보신다라고 한다면 높아질 가능성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2.8을 바꿀 그런 바꿀 건 뚜렷한 아니고. 계획은 아니고요. 네. 하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사실 지금 맞물려 있죠. 네. 그 상반기에 발표된 GDP 통계를 보면은 수출은 예상보다는 그래도 선전을 했는데 네. 특히 눈에 띄는 게 투자가 굉장히 부진했고 네. 그 투자 부진이 인구적인 측면과 맞물려서 그러니까 고용 시장에서의 부진으로 나타나고 있고 고용 시장의 부진은 사실은 이번에 발표된 그 소득 분위별 가계 소득 통계에서 나타난 것처럼 어려운 계층일수록 더 지금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되는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앞으로의 상황을 낙관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는 많이 좀 걱정스러운데요. 네. 왜냐하면 이번에 발표된 소득 자료는 어떻게 보면은 상반기 중에 이미 몇 달 전에 발표되었던 고용시장 통계 안에 담겨 있던 정보를 확인시켜주는 성격이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뭐 일자리 취업자 수가 뭐 5천 명밖에 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기대보다는 저조한 거긴 하지만 사실은 그 이전부터 고용 동향이 발표될 때 고용 통계 안에 있던 트렌드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변하지 않았거든요.
가령 상용직 근로자는 좀 늘고 있지만 임시직, 일용직은 줄고 있고 제조업적의 일자리가 많이 줄고 있는데 과거에는 제조업적의 일자리가 부진할 때 서비스 업종의 일자리가 늘면서 그걸 상쇄해줬다라고 한다면은 최근 들어서는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음식, 숙박, 서비스업이라던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뭐 경비나 청소하시는 분들이 많은 업종 중에서 역시 서비스 업종도 부진하고 네. 자영업자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영세하고 규모가 적은 분들일 가능성이 높은 고용원을 두지 않는 자영업자는 많이 줄고 있는데 반면에 고용원을 두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숫자는 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고용은 부진하다. 그런데 그런 고용 부진의 부정적인 영향을 상황이 어렵고 소득이 적은 계층일수록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면서 보면은 사실 내부적으로 보면은 하반기 이후에 뭐 2분기에 나왔던 이런 소득의 트렌드가 3분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은 이미 7월 고용 동향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하반기 이후에 내수 상황이 그렇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 전에 저희가 길게 얘기했었던 미중 무역 갈등이 쉽사리 진정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대외적인 수출 여건도 저희가 낙관하기 어렵다.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경기의 상방 리스크보다는 하방 리스크가 여전히 큰 상황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윤여산 파트장 간단하게 시장의 센티멘트를 좀 전해주세요. 이게 우리가 오늘이 이제 금리를 하는 날은 아니니까 그래도 금리를 안 물어볼 수는 없어서 시장의 그러니까 다수설이 연내에 한 번 인상이었었는데 그리고 금리 인상 못한다 같은 나 같은 이런 사람은 전부 다 소수자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이런 분위기로 치부받고 이랬었는데 요즘은 소수가 많이 늘은 거 아니에요? 못한다? 네, 저만 해도 5월, 6월까지만 해도 고용 동향이 이렇게 무너지기 전까지는 숫자가 좀 나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뭐 미국이 지금 계속 금리 정상화하고 있고 주요국들이 내년까지 해서 이제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높기 때문에 한국도 작년에 11월달에 금리 인상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까지 한국은행에서 줬던 스탠스 자체도 뭐 잠재 성장률 정도에 부합하는 그로스와 올해 뒤로 갈수록 물가가 목표 수준을 향해 갈 거라는 기조하에 심지어는 관리 물가 얘기까지 한국은행이 꺼냈거든요. 정부 쪽에서 통제하고 있는 여러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원래 그거 제거하고 나면 지금 현실적인 물가는 2%대 거의 와 있다. 뭐 이런 걸 통해서 정책 의지를 계속 보여줬어요. 심지어는 8월 초에 이제 7월 달까지 안 좋은 숫자들을 보고도 8월 초에 기재위에 가가지고 하는 총재가 보고하는 날에도 그날조차도 아까 얘기했듯이 통화정책 스탠스 자체는 연말까지 그런 목표들이 달성하면 금리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쪽의 의견이었는데 딱 8월 중반에 이제 고용지표 휘옥 딱 나오고 나자 그 특히나 지난주에 이제 청와대 쪽에서도 미국이 저렇게 금리 인상하는데 우리나라의 뭐 이렇게 정책 스탠스를 어떻게 가야 되느냐 부담이 있지 않느냐 했더니 우리는 우리의 길이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기사가 뜨자마자 국고 3년 금리가 미국 쪽 영향이 컸다고는 하지만 현재 1.5% 대비해서 2.3%까지 상반기 한 0.8%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그거는 상당히 좀 거리를 둔 거였거든요. 보통 통화정책이 중립적이라고 놓고 보면 한 0.3%포인트 정도 내외 정도의 거리를 둬야 되는데 거기에 추가로 50bp, 0.5%포인트 정도면 한 2번 정도 인상까지도 기대를 녹였던 수준이었는데 이가 깨졌습니다. 그 이제 1.9%대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제 시장 채권 시장의 기대 쪽은 그쪽으로 막 배팅이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먼저 미국보다 경제 사이클이 좀 상당히 무너졌다라는 시각 때문에 이제 소수자 의견들이 저희 하우스조차도 이제 연내 동결 쪽으로 의견을 지금 수정. 머저리티로 이제는 드디어 득세를 하는. 머저리티가 아니고 이게 이제 메이저리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유 저 득세합니다 이번에. 그래서 올해 채권으로 돈을 버시고 야 미국이 금리 올리는데 올해 채권 투자하면 바보짓 아니야? 채권 금리 올라가는 방향에서 안 될 거다 했더니 최근에 국내 쪽에서는 뭐 채권 투자했던 분 중에 돈 버셨다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오히려 주식은 고전하고 있고요. 잘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뭐 미중 무역 전쟁에서 좀 희망의 실마리가 보이나 했더니 이거는 아직은 그냥 좀 쉬우다 뭐 이런 입장들이신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 중국에서 이렇게 좋은 소식이 아직 들려올 것 같지는 않고 그럼 국내적으로라도 좀 좋아야 되는데 국내는 이런 고용지표나 이런 지표들이 더 나빠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 앞으로 남은 뭐 한 4달 그렇게 녹록한 상황이 전개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오늘 네 분의 공통된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메인 토크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